네, 안녕하십니까. 샌드유서 사무국장 김명성입니다. 네, 2023년 4월 샌드 정세분석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7일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핵 억제력 확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5년 전 이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4월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 침묵하고 있지만 아직 도발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가 될지 또 ICBM 발사가 될지 무력 시위를 통해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위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정세분석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이신 양욱 박사님께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 가속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욱 박사님께서 집필하신 무기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양욱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하시고 뒤이어서 이제 이승현 연구위원님의 4월 북한 정세 분석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욱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호입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라고 그럴까, 제가 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뭐 무기체계 얘기로만 시작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보니까 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최대한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화면 공유가 예, 공유를 해야죠. 화면 공유. 전체 화면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렇죠? 네, 잘 보입니다. 예. 맞다. 이거 또 왜 이러냐? 잠시만요. 네. 이것도 왜 안 됐지?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무기체계의 이해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반적으로 제목을 소개드렸습니다만은요. 뭐 무기체계의 뭐 의미 뭐 이런 부분 제가 앞쪽에 좀 해놨는데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전반적인 전쟁의 흐름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뭐 요 개념은 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세대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전쟁부터 뭐 4세대 전쟁, 지금 이제 뭐 5세대 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1세대 전쟁이 소위 베스팔렌 그 조약 이후에 근대 국가가 생기고 난 이후의 전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 1세대 전쟁하면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인력이 중심이 된,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춰서 서로 뭐 머스켓을 막 주고받고 하던 그런 그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세대 전쟁이 돼서는 자, 이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초반의 어떤 그런 영향들이 무기체계에 들어가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뭐 화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뭐 기차라든가 뭐 증기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면서 약간의 기동성은 갖추고 화력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전쟁에서의 싸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모습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위 이제 3세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이제 무슨 뭐 전격전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텐데, 소위 기동성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전장이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 전쟁 세대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전쟁은 조금 약간 다른 맥락에서 나왔는데요. 1세부터 3세대까지 전쟁이 기동전으로 완성된 이후에 또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좀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했다거나 아니면 베트남의 어떤 전쟁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봤던 여러 가지 그 내전의 형식이라든가 혹은 뭐 이라크 전쟁이 난 이후에 이라크 내부를 정리해 나가는 안정화 작전을 하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4세대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하고 이제 뭐가 관계가 있냐 하면은, 결국 대한민국도 그런 어떤 무기 체계들을 쫓아가고 있고 북한도 이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쫓아가면서 전쟁 역량을 막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예, 일단은 이제 제가 좀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하실 때 좀 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10년 정도부터 네이버에 이제 그때 처음에는 무기의 세계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서 이제 목록화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2017년, 16년, 17년 이때부터는 무기 백과사전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해서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여 개 정도 이상의 무기가 올라가 있고요. 좀 저희 목적은 이제 제인연감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였는데, 뭐 하여튼 한 거의 4년, 5년 작업하고 이제 저희도 힘도 너무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색 방법은 제가 지금 여기 해놨지만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무기백과사전 쳐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되게 많아서 그냥 제가 이거 한번 그냥 목록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관계된 거. 자, 예를 들어서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왜 이렇게 조금 늦지?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왜 개발이 됐는지 개발의 역사, 배경들,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 자체의 특징, 그리고 이거 실제 어떻게 운영을, 무슨 부대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뭐 이제 좀 뭐 파생이라든가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거의 1200여 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요 파워포인트에 이제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건 약간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참조하실 내용들을 좀 뽑아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N-23 여러분 아시죠? 북한이 갖고 있는 소위 이제 핵심 최근에 이제 단거리 무기체계로 떠올리고 있는 것. 자, 이제 이것이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파생형들이 어떻게 갈라졌나,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것들도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M 하나를 갖고 대한민국은 현무 미사일을 만들고, 그 북한은 저걸 만든 거죠. KN-23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무기 체계 쪽에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서로 겹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얘기보다는 실제 이제 북한 어떤 무기 체계 개발이나 발전이 어떻게 되어 왔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당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요. 크게 한 4개 정도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요, 이미 1950년대 시작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김정은입니다. 김일성이 처음에 이제 왜 핵 무장에 된 계기는 과연 무엇일까? 단연코 한국 전쟁 6.25가 김일성에게 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그런 거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초기에 6.25 초기에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점령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거의 이겼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근데 하지만 또 밀려서 패퇴하고 나가다가 소위 이제 중공의 도움으로 다시 이제 수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중국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주길 바랬습니다만은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가더가 만주에 대한 핵폭격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또 핵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소련이 직접 이 한반도 전쟁에 나서지 않는 이런 측면들, 결국 이것들은 핵 강국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핵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6년 뭐 이때 이제 핵 과학자 기술자를 소련으로 보내기 시작을 한 거고요. 뭐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동구권의 그 핵 과학자들을 모으는 두부나 연구소 같은데 인원들이 파견된 것이 이미 이 시기 정도부터로 보입니다. 그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구용 원자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원자력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인력들이 키워져 나가던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사실 이제 핵 가지고 뭔가 본격적으로 만지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영변에 오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된 것이고요. 자, 사실은 이 원자로는 결국은 소련의 지원과 그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NPT에 가입을 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초기에 얘기를 한 것도 사실 그 북한이 그런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핵을 어떻게 쪼개고 그래서 원자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얘를 활용할지, 이건 사실 이제 원자로 연구를 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 폭탄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럼 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익스플로시브 렌즈라고 하는 이 동그란 가운데 핵 물질을 넣고 그다음에 그걸 폭탄으로 감싼 이 폭발 렌즈를 어떻게 설계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북한은 이것을 1990년에만 거의 80 영변 인근에서 고폭탄 실험, 그러니까 결국 원자를 깨는 실험을 해본 거죠. 그것을 한 80여 회 정도 반복을 하면서 일부러 보여주듯이 그러면서 그 자신의 능력을 만들어 나갔고요. 아마 이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샘플이 나왔고 그 샘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간혹 이제 그 고위급 탈북하신 인원들이 말씀하실 때 북한이 이미 우리 90년대 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그거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 폭발 렌즈를 보고 한 얘기일 겁니다. 미사일 자체가 완성이 된 모습이 아니라 이 탄두로서 폭발 렌즈를 보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런 인식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시다시피 그 1차 북핵위기 이후에 뭐 제네바 협정을 쭉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에 부시 행정부 때 결국은 NPT를 박차고 나갔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부터 이제 미국이 야, 너희 과연 지키고 있는 거 맞아?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당연히 부시 행정부에서 ABC,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했던 정책은 전부 뒤집어 엎어야겠다라는 그런 접근들 때문에 충돌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북한 스스로가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09년에 2차 계속 이제 이렇게 3차, 4차, 5차 계속 해 나가는데 뭐라고 그럴까, 김정은 집권 이전까지 뭐 집권 초기 정도까지는 핵의 어떤 그 이제 우리가 핵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도를 감추지 않고 대외로 표명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2013년 이후부터는 핵 능력을 완성해서 무기 체계로 만들어가는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실 이미 2017년에 그 소위 6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전략 핵탄두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어찌 보면 그 이듬해에 미북 협상에 나서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 자체가 자신이 이제 소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미국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이 협상에 나선 거는요. 핵 국가인 북한이 또 다른 핵 국가인 미국과 같이 핵 군축을 얘기하는 자리지 절대 무슨 뭐 핵의 뭐 비핵화를 얘기하는 자리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북한은 2013년 핵 보유국법을 내린 이후로 자신들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것을 무엇을 줘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 스스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관점 혹은 이익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북한을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패너사이즈하게 약간 이렇게 자신만의 환상을 갖고 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럼 북한의 소위 말하는 핵무력이라고 하는 이 핵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북한 핵 능력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게요. 무기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 자체로. 무기는 그냥 기본일 뿐입니다. 이게 능력이 되나 안 되나 가장 시작 중의 시작일 뿐이며 사실은 무기 체계 이외에도
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입니다. 즉 내가 어느 표적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 이 표적에 대한 태도. 그래서 나는 군사 표적까지 다 같이 공격할 수 있어. 소위 우리가 카운터 폴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운터 폴스 타겟, 대군사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카운터 폴스 타겟 공격을 하기 위한 핵 전력은요. 굉장히 엄청나게 실전 능력을 갖춘 그런 전력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북한은 2013년 핵 보유국을 선언한 이후에 카운터 폴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핵 무기 체계가 충분히 분량이 많지 않고 공격의 방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카운터 폴스를 못하고 카운터 밸류, 즉 대가치 표적, 즉 뭐냐면 핵무기 한 발 너네 도심에 떨궈서 너희를 절멸시킬 거야라고 하는 정말 핵 협박이죠. 그런 핵 협박 수준에서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작년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2021년 8차 당대 이후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전략핵뿐만 아니라 전술핵을 강조하죠. 그건 뭐냐 하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운터 폴스, 그러니까 대군사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무기 체계가 다양하게 갖춰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과시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이거 얼마 정도까지 하는 거죠, 시간이? 그런 시간이? 시간은 뭐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참, 저 얘기 안 끝났다. 그래서, 자, 소위 지휘 통제, 그 다음에 그 의도에서 이제 핵 운용 교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용 교리 와서 또 중요한 게 소위 우리 핵 삼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기 체계가 되게 많은데 이 무기 체계를 어떤 차원에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소위 여러분 누클리어 트라이어드 핵 삼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뭐가 있죠? 전략 폭격기, ICBM, SLBM 세 가지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인류가 핵 투발하는 무기가 발전하는 과정이 사실 폭격기에 시작해서 ICBM 넘어갔다가 SLBM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과연 북한도 그럼 이 세 가지를 추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이게 진짜 힘든 게요. 표준화와 양산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뭔가 무기 체계를 막 양산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양산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양산을 해 나가는데 자, 내가 가진 핵 물질의 양이 제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저희 이제 아산정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를 1년에 12발에서 18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핵물질을 북한이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핵 물질의 양을 상당히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술핵처럼 그렇게 파괴력에 제한을 두고 만약에 추구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미니어처라이즈 된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말은 그야말로 몇 배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넘어간다는 거죠.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거는 얼만큼은 전술핵으로 만들고 얼만큼은 또 전략핵으로 만들 거냐. 왜냐하면 전략핵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소위 말하는 열핵폭탄, 우리가 얘기하는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탄 형태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물질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인가 하니 1차 폭탄에 해당하는 소위 그 아까 폭발 렌즈가 들어간 구급과 그다음에 2차 폭탄에 해당해서 또 삼중수소와 핵물질을 집어넣은 거. 그래서 1차 폭탄이 터지면서 그 열과 압력으로 2차 폭탄에 그 열과 압력을 가해서 핵 융합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좀 얘기가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핵탄두를 관리를 되게 힘들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익스플로시브 렌즈 안에 그냥 그 핵 물질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보존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 핵 물질 반감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물질 반감기. 그래서 그 반감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폭탄의 보존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의 기간을 잘 해서 지켜나가면 되는데 처음에 미국이 30몇 년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예전에 만든 거 다시 까보니까 이거 60몇 년까지 갈 수 있네. 그러면서 그 기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수소탄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질은 자, 삼중수소가 들어가는데 얘가 반감기가 거의 4년? 한 10몇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수소탄으로 만들면은 얘는 한 10몇 년 만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능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엄청난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보관 이것도 중요한 게 자, 김정은이가 어떻게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믿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평상시에 미사일과 탄두는 분리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분리한 다음에 누가 얘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반출해서 언제 얘를 발사할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춰줘야 북한이 야, 드디어 얘들이 핵능력 갖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무기 체계 몇 개 보고 얘들이 지금 지휘 통제하는 거 흉내를 낸다고 그래서 이거를 북한이 핵무기를 제대로 갖췄다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그냥 결국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에 그냥 우리가 함입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하거나 할 때 북한이 뭐 이런 미사일, 그러니까 발사 하나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사실 당장 지난번에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한 거 뭐 굉장히 대대적으로 막 멋있게 막 잘한 것처럼 했지만 이거 ICBM으로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 ICBM 전체 거리를 못 날아갔으니까. 실제 1000km 정도 사거리에서 이제 쭉 날아가려면 ICBM 정도로 날아가려고 한다면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거리로 하려면 고도가 5000km, 6000km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 거리면 저게 정상 각도로 환원하면은 한 13,000에서 1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야 미국을 공격했겠죠. 근데 지난번 쐈을 때는 기껏해야 3,000km 미만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봐야 그냥 기존의 IRBM보다 조금 성능이 더 나은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앞으로 계속 실패할 거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공을 할 겁니다. 늘상 이제 이런 패턴들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또 미사일 개발에서 되게 어려운 것 중에 사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도표로만 저 이제 내부 자료긴 한데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결국은 이 ICBM 싸움은요 추진체 싸움이에요. 추진체를 어떤 추진체를 확보를 하냐의 문제고 북한이 최초에 확보한 추진체가 뭐였습니까? 스커드밖에 못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스커드를 조금 덩치를 키운 노동을 만들어 가지고 야, 요 정도면 한 일본까지 날아가겠다 이제 이런 거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막 노동 엔진 몇 개를 막 엮어 가지고 해서 이제 소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죠. 네 개를 엮어 가지고 해서 이제 일단 만든 무슨 뭐 대포동 이런 거 이제 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손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CBM이 자동차다. 그렇죠? 자동차다. 내가 예를 들어서 스커드는 뭐 우리 뭐죠? 경차 뭐죠? 모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닝 같은 경차예요. 경차 가게 1000cc 엔진 얹고 가는 거야. 근데 멀리 많은 물건을 싣고 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 큰 거 뭐 있습니까? 뭐 그랜저 요즘 그렇죠? 자, 그랜저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엔진은 1000cc 엔진밖에 없어요. 그랜저를 끌 수 있겠습니까? 못 끌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새 엔진을 만들거나, 그렇죠? 그 덩치에 맞는. 근데 그런 능력 기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존의 1000cc 엔진을 막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한 2개, 3개 붙여가지고 해서 차를 끌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죠. 마력하고 효율이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1세대, 2세대까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때 이게 톰포스가 15톤 포스짜리 이거 엔진 가지고 뭘 해요. 어디 붙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2배 정도에 살짝 못 미치는 20톤 포스, 28톤 포스짜리 엔진 이게 이제 R27이라는 과거 이제 SLBM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엔진 기술인데 얘를 가져와서 지상에서 늘려서 만든 게 무수단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2006년에 얘들이 무수단 완성했다고 막 공개하고 막 했는데 사실 이거 무수단 여러분 그 실제 시험 발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6년이에요. 그것도 여러 차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우리가 얘들 이런 것들을 북한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걸 바라볼 때 무조건 액면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엔진을 갖고 얘들이 막 이제 몇 개를 또 클러스터링 해서 여러분 한동안 2010년부터 왜 북한이 화성 13인가 그래가지고 해서 모크업 때문에 ICBM 계속 끌고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그 1단을 이 엔진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크러스터링 해도 추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그림에다가 여기 저 어디야? 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커서로 하는 거 요게 지금 바로 요 2세대 그 R27 그 SLBM 그거에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추력 실험을 해봤는데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더 큰 엔진을 달아야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RD250이라고 하는 엔진을 우크라이나에서 빼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회사라기보다는 이 RD250이라는 엔진은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SS-18 사탄이라고 하는 소련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추진체가 바로 이 RD250 엔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워낙 덩치가 큰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이 노즐이 하나짜리가 두 개짜리예요. 얘가 두 개짜리 노즐 두 개짜리가 엔진 하나인데 그거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묶어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SS-18 사탄이라고 하는 ICBM을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는 이제 화성 12부터 얘를 적용했는데 화성 12 때는 별로 뭐 야, 저 무슨 뭐 좀 약간 저 화성 12가 지금 제가 여기 그림 그린 이 미사일인데 얘 좀 약간 변태 같은 미사일이죠, 그렇죠? 1단을 저렇게 길게 만드는 미사일이 어디 있어? 저 좀 이상한데? 근데 저는 그때 딱 느낀 게 얘들이 이거 갖고 실험하려고 그러는구나. 실험 데이터 제대로 뽑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이제 화성 14가 나왔는데 바로 요 모양을 그대로 비슷하게 가져갔지만 1단을 살짝 줄이고 2단을 하나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거리가 충분히 안 나오니까 엔진 두 개를 그냥 딱 붙여가지고 만든 화성 15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화성 15만 갖고도 충분하게 페이로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죠? 화성 17이 나온 거죠. 그렇죠? 화성 17에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엔진 두 개를 붙인 거예요. 노즐 두 개짜리 엔진 두 개를. 근데 사실 이렇게 엔진을 여러 개 클러스터링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로 진동에 의해서 얘가 서로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다 보면 깨지기가 되게 쉬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작년 초에 막 평양상에서 폭발한 것도요. 바로 그런 걸 반영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거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뭐 궁극적으로 방향이 뭐냐? 저거예요. 야, 다시 액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ICBM 가자. 고체 연료 ICBM 가자. 왜냐면 액체 연료가 뭐 맨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액체 연료 하면은 뭐 주입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액체 연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보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이 이제 쓰는 게 케로신 계열의 연료를 쓰는데 연료는 문제가 없는데 산화제.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산소 역할을 하는 산화제가 있는데 우리 우주 로켓 쓸 때는 산화제 못 쓰죠? 액화산소 쓰죠. 그렇죠? 옆에서 왜 보면 막 옆에 막 딱 붙여가지고 막 신경이 확 나오잖아요. 그 액화산소입니다. 그 액화산소는 군용으로 최악입니다. 못 씁니다. 그렇죠? 휴대성도 되게 떨어지고 그 뭐라 그럴까 진짜 곧바로 연결해가지고 곧바로 쏴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주 발사에나 활용이 되고 물론 효율은 좋아요. 효율은 되게 좋기 때문에 쓰는데 그럼 뭐가 있냐? 이게 적연질산이라는 걸 써요. 얘들. 근데 이 적연질산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게 나치가 그 V2 로켓 만들 때부터 쓰던 거예요.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서 하는 건데 얘가 되게 독해요. 그래서 보통 애들 사라질 때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방호복 입고 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잘못하면 굉장히 유독합니다. 악마의 가스라고도 부르는데 오죽하면 스커드 개발자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일반 통에 산화제 통에 넣잖아요. 부식이 심해서 한 달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뭐 쟤는 쏘기 전에 이걸 넣어야 돼.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바보입니까? 능력이 안 돼서 무슨 액체 연료 집어넣는 ICBM을 80년대까지 계속 유지하고 90년대 일부 가지고 있었어요. 일부 지금도 있어요. 얘들 바보라서 그럼 액체 연료 쓰나요? 아니에요. 이거 해결할 방법 다 있습니다. 부식성이 심하다? 그럼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을 찾아내서 산화제 탱크 안에 내백을 코팅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게 이미 60년대부터 했어요. 소련은. 60년대 후반 정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부터 보고 있으면 막 무슨 뭐 와가지고 해서 무슨 뭐
군사 전문가네 뭐래 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와서 막 액체 연료기 때문에 무슨 곧박 즉각 봐서 불가하고 아니다. 그거 코팅해가지고 해서 안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10년 이상 15년까지 보존 가능해요. 뭔 소리라는 거냐. 그리고 이제 북한이 소위 이제 액체 연료를 엠퓨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엠퓨라를 얘들이 발표한 건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이고 또 어쨌거나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들은 엠퓨로 장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우리 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북한이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아 무슨 연료 주입할 시간인데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 군이 이걸 준비하고 대응하고 할 때는. 근데 이제 다만 장기적인 보존, 그다음에 운반시.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화성 17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 북한 계속 화성 17 계속 만들면 되지 왜 고체 연료를 만들겠냐고요. 여러분 화성 17 여태까지 다 어디서 샀습니까? 순환공항지에서 샀죠, 그렇죠? 저거 야지를 못 끌고 가요. 덩치가 엄청나게 큰데 도로도 없고 그다음에 액체 연료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고체 연료보다. 그러니까 야지 운용이 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덩치가 저렇게 커버린다?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화성 17을 북한이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사일로밖에 없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가급적이면 사일로 미사일로 썼어요. ICBM들을. 왜? 그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고체 연료로 가는 거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무조건 고체 연료다. 이미 저거 북한 저렇게 간다는 증거가 지금 저 위에 지금 연료 분사하는 거 2016년 사진이고요. 저 때는 아직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사실 저것도 무시를 못했던 게 사이즈 봐서는 야 저거 스커드는 넘는 무게인데 넘는 크기인데 직경이 1m 이상이기 때문에 얘들 이때부터 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증거는 뭐냐면 2017년에 자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요. 지금 중간에 가운데 있는 사진이 요 사진이 바로 2017년에 저겁니다. 2017년에 열병식이 북한이 끌고 나온 차예요. 자 이미 그 기다란 차량 위에 둥그런 관이 달려 있죠, 그렇죠? 저렇게 관을 집어넣고 쏘는 거는 고체연료 미사일이에요. 고체연료 미사일 콜드 런칭하기 위한 거고, 근데 저게 중거리 미사일 길이가 아니라 ICBM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저때 딱 보고 아 얘들 그냥 목표가 무조건 저거 ICBM 만드는 거구나 이동식. 그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러시아의 그 최초의 고체연료 ICBM 토포라고 미사일 발사 차량까지 너무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토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판 토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얘들이 접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 전력이 이제 완전히 차세로 넘어가는 모습들. 자, 우리 처음에 예전에 알던 거는 화성 5호, 6호, 그러니까 뭐 KN0304 저게 뭐죠? 스커드 아니에요, 스커드. B형, C형. 그 다음에 KN5죠. 북한이 처음 만든 이제 저 고체연료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 KN5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머리를 쓴 게 요 스커드 앞에다가 귀날개를 달아가지고 조향 가능하게 한 나오면서 야 이거 얘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 계기로 해서 쫙 넘어갔죠, 그렇죠? KN23, 24, 25 3총사가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뭐 일본이라든가 뭐 여기 겨냥하는 자 이거 같은 거 뭡니까? 노동 미사일 아니면 스커드 ER 스커드 미사일을 좀 탄도를 좀 줄여가지고 대신 1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게 만든 거. 요 두 가지로 이제 한 2010년 중반까지 끌고 오다가 자 원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북극성 1형을 지상으로 올린 북극성 2형을 쏘고요. 이거 한 1500km 이상 날아갈 겁니다. 고체 연료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고체 연료를 지상에서 쏘는 이런 그 발사관에서 쏘는 미사일로는 제일 처음 선보인 게 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까지 갔는데 저는 북극성 2형으로 북한이 계속 가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중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은 이 하이퍼소닉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극성과 뭐 이렇게 공존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중거리 미사일로 뭐 얘기했어요? 처음에 화성 10 얘기했죠. 이 화성 10이 무수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갖고 한 10년 정도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못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무수단 발사 차량 차량 그거 한 대 만드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발사 차량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 발사 차량 위에다 화성 12형을 싣고 계속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성 12형을 그 1단으로 한 게 지금 북한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들이에요. 초음속 미사일. 그래서 이런 식의 전력을 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A2AD, 그러니까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 북한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항모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게 한다거나, 또는 미국이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조금 원거리에 보유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 미군 기지 같은 거 타격한다거나 이럴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자, 그다음에 ICBM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화성 13 기억하시죠? 저 가짜. 아, 저게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를 진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게 이제 화성 14, 15를 거쳐서 17로 넘어왔고, 제가 이제 ICBM X라고 표현하는 이번에 이제 우리 화성 18이었죠. 등장한 게. 화성 18로 지금 진화를 해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당분간 제가 북한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화성 17은 사일로 발사용 ICBM으로 해서 일단 운용하고, 그 다음에 화성 18은 계속적으로 성능을 확장을 시켜서 이동식으로 운용을 하고, 그런 방식을 저라면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무장을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SLBM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 뭐 북한이 계속 쏜 무슨 뭐 심포, 이게 북한에서 뭐 824 영웅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 8월 24일 처음 이제 이 북극성 1형 발사 성공한 걸 기념해서 824 영웅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를 보고 있으면요, 이 배요 되게 웃깁니다. 이 배는 아무리 봐도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고 만든 배가 아니에요. 애초에 철차 만들 때는 그냥 신형 잠수함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이 된 걸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위에 저 잔망탑이요. 그 위에 가운데 길쭉하게 지금 미사일 발사관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저거 잠수함으로 제 기능 못 합니다. 잠수함 저 세일 쪽에 굉장히 다양한 전자 센서들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발사관 들어가가지고 해서 그게 장착이 제대로 안 돼요. 잠수함으로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감수를 하고 굳이 이걸 집어넣는다? 그것도, 만약에 얘가 처음부터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배를 만들었으면은, 저 미사일 발사관이 몸태, 선체로 가야지 왜 잔망탑으로 올라오냐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시험 계획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실전용이냐? 자, 여러분, 전쟁에서요, 특히 이제 우리 그 군 준비해본 분들 다 그렇지만, 작전 준비한 사람은 알지만요, 전쟁에서 하나는요, 빵개입니다. 그쵸? 왜냐? 얘가 작동 제대로 안 한다. 예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비가 없다? 자, 북한을 지켜줘야 될 소위 제2경 능력의 핵심인 이 SLBM 잠수함이 미사일이 하나밖에 없어. 들어가서 보복을 해야 되는데 발사 눌렀는데 미사일 고장났어. 이런 허무한 일이 어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건 실전 배치함이 아닙니다. 이건 실험함이고요. 물론 실험함도 뭐 필요하면 실전에 쓸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저 한 발을 갖고 억제력이 생길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등장을 한 게 새로운 잠수함을 끄집어내는데, 자, 이게 여러분 그때 봤던 노동신문 사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분석을 또 해요. 그래서, 야, 이 잠수함은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야? 보니까 이게 뒷모양하고 이게 비슷해. 딱 보니까, 아하, 이 소위 이제, 제가 원형 사진 안 넣었네. 이게 이제 원래 요런 게 요 위에 미사일 갑판이 없는 로미오급이라는 잠수함이 있어요. 옛날 잠수함이 있는데, 이 로미오급을 그대로 활용한 거 어때요? 위에 이제 측추력기라고 그래서 이제 후미 쪽에 이제 그 추력 내는 그 프로펠러 있는데, 저 형태를 보니까 딱 그냥 그대로야. 딱 그대로인데, 걔를 가지고 개조를 해서 저렇게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번 거는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위에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이요.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면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격차가 보이죠, 그렇죠? 잔망탑 윗부분하고 아래 갑판 부분하고 차이가 났는데 아래 갑판이 밑에 선체보다 높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미사일 갑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미사일을 이쪽에 실른다는 거예요. 위에 가운데 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최소한 4발 아니면 8발 뭐 혹은 10몇 발이 될지 이렇게 중간에 선체를 해가지고 해서 저기서 쏘는 방식을 채용을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 자꾸 뭐 북한이 골프급 막 이게 골프급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요. 이제 그 러시아 소련이 골프급이라는 잠수함을 만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탄도미사일을 쓸 수 있는 잠수함이 아닌 거를 급하게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저거에서 봤던 것처럼 잔망탑에 집어넣고 잔망탑에 집어 넣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잔망탑에 미사일 여러 개 넣으려면 늘려야 되는 거죠. 잡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위에 잔망탑이 긴 형식의 잠수함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북한 그 디자인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요. 추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모습으로 제가 이제 위에 보인 모습 요걸로 북한이 잠수함을 곧 보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2019년에 사진이 공개됐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그때 이후로 한 5년 내에 실전 배치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 뭐 저는 그 소위 북한 얘기하는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안에는 뭔가 한번 가동하는 모습 보여줄 것 싶습니다. 일단 참조로 이 함은 원자력 추진은 아닐 걸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싫어. 그렇고요. 안 해. 싫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또 올 3월에 또 짜증난 일 하나 있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25분까지 일이에요. 해주면. 이게 뭐냐면요, 25분까지.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한미사일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해라. 어떻게 되죠? 미사일 빡 쏴가지고 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날아가는데 이렇게 무슨 탄도탄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막 경로 그리다가 배 옆구리 때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 정교한 기동 능력을 확장을 시켜서 지상 공격하게 하면은 그게 순항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 미사일도 일종의 순항 미사일인 겁니다. 거리가 짧은. 그러면 북한이 이미 대한 미사일을 2015년에 금성 금성이었나? 금성 3호인가를 이미 실전 배치를 했는데 그럼 그 기술이 있으면요 몇 년 내에 순항 미사일 나올 거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고요.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20년부터 이제 시험 발사를 했고 2021년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얘를 잠수함에 썼다.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데 무슨 말인고 하니? 자, 그렇습니다. 이 잠수함에서 쏜 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요. 자, 일단 대한미사일에서는 충분히 이게 돼요. 대한미사일에서는 이게 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대한미사일은 어뢰와 비슷하거나 작아요. 그러면 솔직히 어뢰를 쏠 수 있는 잠수정들은 다 대한미사일 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순항미사일은 좀 더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잠수함에서 쏜 게 각도나 이걸 보니까 얘는 수직 발사한 게 아니고 수평 발사한 거고 수평 발사는 어뢰 발사만 쐈다는 거예요. 그럼 어뢰 발사관에 쏠 수 있는데 대신에 좀 어뢰 집어넣는 이 격실이 커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저 로미오급 이상이다. 로미오급 이상의 배로 해서 공격이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타리사 영웅이나 신형 건조 아까 제가 보여줬던 함 요거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도 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을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수함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자, 뭐 핵물질 아까 대략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는 거는 자 지금 그러니까 2027년 정도까지 저희가 추정한 게 저 평균이 한 200개죠, 그렇죠? 한 200개 정도까지 북한이 탄두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자, 처음에 저희 이 연구 결과 냈을 때 다들 아산 보수 미친 사람들, 야 북한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엄청나게 저희 욕 먹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핵 전략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판단한 그거가 뭐냐면요. 카운터 밸류에서 카운터 폴스 넘어갈 거다 북한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KN-25 그러니까 600mm
방사포탄에다가 지금 집어넣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핵탄두를 방사포탄 4발 들어가는 4발짜리 방사포탄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소형 저기에도 집어넣고 자, 이 얘기를 하는 뭐냐면요. 지금 그 무기 체계들을 결합해 보면은요. 제가 대략 이제 그 미래 예측을 해봤는데요. 탄두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대략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요거 한 이제 집어넣어 본 겁니다. 대략 한 300여 발 정도 최소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핵탄두가 300여 발 정도.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생산하면 300여 발 핵탄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탄두 표현을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소위 그 구형, 그죠? 볼. 저는 이제 미러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러볼 모양. 김정은이 와서 사진 찍은 거 있죠? 기억하시죠? 자, 그게 있는데 얘는 직경이 최소한 53cm 정도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요거를 그 바로 저 뭐라 그럴까? 저 내폭형 탄두를 저게 익스플로시브 렌즈죠. 아까 말씀드린. 걔를 1차 폭탄으로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질들 삼중수소와 기타 핵물질을 2차 폭탄으로 한 바로 지금 요 동그란 거 있죠. 요 장구 모양. 이걸 저희가 텔러 울람 설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 텔러 울람 설계 방식이 되게 재밌는 게 파괴력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로 뉴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얘 파괴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죠? 1차 폭탄에서 터지는 힘이 요 뒤에 있는 물질과 만나는 걸 최소화하면은 파괴력이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1차 폭발의 파괴력이 곧바로 2차 폭탄으로 가게 하면 파괴력이 최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계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덩치가 커요. 보시다시피 저건 ICBM 아니면 ICBM 단발로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 딱 보고 나서 저희가 느낀 게 야, 하여튼 저건 하는데 얘들 다 탄두로 가려면 소형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저거 소위 저 직경 53cm짜리 저거는 스커드를 염두에 두고 만들 거긴 한데 북한이 소위 얘기하는 차세대 그러니까 그 KN-23, 24 이런 거에 장착하기는 좀 사이즈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판단을 저희가 계속 해왔고 결국 그거에 대한 표준적인 답을 북한이 내놓은 게 바로 이게 전술핵 탄두인데 지금 화산 31이죠, 그렇죠? 대략 이제 해보니까 길이가 이제 한 90cm 정도 이제 김정은이 앉은 길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경에 이제 그거 한 절반보다 조금 커서 50cm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50cm 미만. 아마 45cm 정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anyway, 하여튼, 요런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 가지의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무기체계에 다 탑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얘는 사진 갖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쭉 꺼내보니까, 야, 화산 31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지금 4개를 얘들이 표현을 해놨어요. 4개를 표현을 해놨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게, 야, 얘들 과연 이거 무게를 200kg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까? 제가 200kg 맛을 왜 드리냐면요. 순항미사일에 집어넣고 쏠려면,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보다 더 어려운 게, 저거죠. 그 600mm, 그 방사포 탄에 집어넣고 쏠려면, 이 무게가 낮아야 됩니다. 솔직히 방사포탄은 200kg도 너무 무거워요. 100kg대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은 무조건 200kg 미만으로 가야 탑재하고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과연 북한이 달성했을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다만 나머지 우리 얘기한 KN-23, 24 100% 장착 가능하고요. 헤일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장착 가능하긴 한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얘 파괴력이 5킬로톤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진 나옵니다. 5킬로톤 얘기하는데 야 5킬로톤? 이거 갖고는 헤일을 항만에서 터뜨려서 공격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면 굉장히 지금 급하게 여러 무기체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김정은이 야 기합 쓰고 눌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애초에 핵 탑재를 예정하지 않은 무기체계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핵탄두도 원래 지금 저 탄두는 좀 더 크게 설계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맞춰 넣어야 되니까 순항 미사일까지 맞춰 넣어야 되니까 급하게 줄이다 보니까 산두 나온 것도 늦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저거 갖고 핵실험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바라본 기술적 문제점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 북한이 이제 야 우리는 핵을 쓸 수 있는 국가야. 핵을 어떻게 쓴다? 카운터 폴스. 대군사 표적을 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자 여태까지는 억제를 위해서 카운터 밸류로 해서 야 이게 너희의 뭐 그 인민 살고 있는 뭐 너희 수도 여기에 폭탄 떨고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자 또 핵무력 사용 중에 기본 사명, 전쟁 억제 사명, 소위 전략 핵으로서 도시에 있는 많은 인원들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핵폭탄 숫자도 많지 않고 공격한다 해서 자 전술핵이 되니까 소위 이제 카운터 폴스 대가치 표적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쟁의 결정적 승리, 전쟁 작전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조에 핵무기 사용 조건 5가지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처음에 핵무기나 WMD 공격 또는 임박시. 저거를 어떤 나라건 핵 보유국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요때 당연히 핵 무력으로 보복해야지. 이거 오케이. 이건 말 됩니다. 두 번째, 국가 지도부 핵 무력 지휘 기구, 그러니까 핵 지휘 통제 기구의 핵 공격 시, 그거는 얘기가 돼요. 근데 비핵 공격 시, 이 새끼들 선 넘기 시작하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 전략 대상들에 대한 군사 공격 또는 임박 시, 야 이거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여기에 이 상황에서 핵을 쓴다고? 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힙니다. 다음은 4조. 전쟁 확대, 장기화 방지나 주도권 장악식. 야, 너는 주도권 장악하려고 전술핵을 쓰냐?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입니다. 이거 보면서, 야, 얘들은 핵의 기본적인 핵교리의 기본이라도 알고 지금 이 소리를 떠드는 거냐? 라는 생각이 나고,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되게 좀 열이 받았어요. 근데, 게다가 다 5조 보세요. 기타 불가피한 상황. 이거 언제나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핵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북한을 지워버리겠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전술핵이 쓸 수 있는 핵이라고 진짜 니들이 쓰는 상황을 만들면 될 것 같아? 니들 없어져.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좀 이렇게 다소 과도한 그런 핵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평가를 해볼게요. 북한의 핵 능력을 보자.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쓰는 툴이기도 하고죠. 근데 이제 억제 툴이에요. 이건 억제 전략으로서의 툴인데, 자, 북한의 핵 능력을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북한도 핵 3축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핵 3축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략 폭격기, ICBM, SLBM. 자, 바로 그겁니다. 전략 폭격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략 폭격기에 떨구는 게 기본적으로 전술핵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럽 나토에 매치는 게 전술핵 폭탄입니다. 전술핵. 자, 북한 전술핵 지금 쭉 깔았잖아요. 그렇죠. 자, 전략핵. 저 ICBM이에요. 그렇죠. 제2격? 내가 공격당한 날 반격해가지고 해서 한다? SLBM이잖아요. 저게 능력을 3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나눠봤을 때, 자, 실제 무기체계 자체의 능력, 그 다음에 지휘통제. 그러니까 무기체계만 갖고는 안 되죠. 무기체계 타격, 제가 전술핵 타격 점수 높게 줬잖아요. 그렇죠. 무기체계는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직 핵 탄두까지 뭐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건 봤는데, 자, 누구 갖고 쏩니까? 어디서 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들 인공위성 이거 뭐 필요한 거예요. 정찰위성 없으면 어떻게 볼 거예요? 구글어스 보고 그거 보고 쏠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자, 지휘 통제. 지금 북한이 굉장히 갖춘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 2격에서는 제가 아예 표현도 안 했죠. 저거 아예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아직은. 핵지휘 통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의 뭐 의지라는 면에서는 북한은 최고죠. 그렇죠. 언제나. 핵 사용 의지는 만땅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아직 정교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북한은 핵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소위 핵 운용 국가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뭐 이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의 인지를 흔드는 거예요. 뭐다? 지금 능력이 안 되는 무기체계를 계속 끌고 나오면서 다 갖춘 것처럼 당장이라도 너희 핵 떨궈가지고 멸망시킬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 뭐다? 야 우리 북한한테 함부로 예를 들어서 반응을 하면 안 되겠네. 쟤들이 전술핵을 가지고 이제 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이 있다? 반격을 못해. 왜? 전술핵 쏠 거니까. 천안함 공격 같은 거 당했다? 반격 못해. 왜? 전술핵 쏠 거니까. 이런 지금 상황을 얘들은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도 이게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우리 뭐 삼축체계 얘기하잖아요. 미사일 방어로 다 못 막아줍니다. 절대. 그냥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핵 민방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핵 공격이 만에 하나 재수없어서 못 막아서 한두 발 떨어지는 상황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우리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핵 민방위 같은 것들도 같이 다 들어가서 이것도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인지나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해주시면 아까 그거를 잠깐 다른 내용을 설명해 좀 더, 아니면 어떻게 무기 바이블 얘기 좀 더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자, 아니면 바로 하시죠. 예, 바로 하시죠. 우리 이승현 위원님, 예, 준비하신 것은 발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좀 일정도 바뀌었고, 좀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데, 흐름상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제가 오는 동안에 북한 무기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양욱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일단 북한 4월 동향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한반도 정세 분석 세미나에서 4월 북한 정세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로서 다들 아시다시피 4월 15일 태양절, 요즘에 태양절에 안 쓰고 보니까는 이제 김일성 생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생일 111주년 기념 동향으로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그 기념 행사들이 실시가 됐었고, 특히 이제 금수산 김태양 궁전 참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 중앙위, 최고인민위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간부들이 참배를 했고, 김정은은 2020년에 불참한 것 이후 두 번째로 이번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김정은은 김주의 동행 하에 국방성 직원들 간의 축구 경기를 관람을 했고, 기타 이제 기본적으로 야외랄지 무도회 그리고 예술 공연들이 진행이 됐고 경축표 발행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태양절이라는 게 이제 기존과 달리 좀 어떤 일종의 그 기념 행사, 국가 기념 행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김주애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대를 이은 충성을 일종의 암묵적으로 내재시킴으로써 정치적 수용과 동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1일에는 김여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러시아 지지 담화를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3국이 연맹을 하는 동맹 체제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입장을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러시아 편들기를 통해 북러 연대를 더욱 공고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그 유엔에서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계량 채택 관련해서 4월 6일에 담화를 그 현대성 제네바 유엔 사무국 상임대표가 발표를 했고, 아시다시피 남측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고 발언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엄중히 경고하고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의도를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통상 수준, 어떤 형식상으로는 인권 채택에 대한 형식적인 통상 수준의 담화로 비난 담화를 발표를 했지만, 특기할 거는 앞서 말한 대로 남측에 대한 경고를 포함을 했고, 이에 따라서 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최선희 외무상도 G7 외무장관 회의와 관련해서 공동성명 채택 관련해서 비난 담화를 발표를 했고, 특히 미국 동맹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확장 억제력 제공과 한반도 군사활동 강화에 비례해서 군사적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강조하면서 합법적으로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하고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이런 추종 세력이나 불가피한 위협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억제 전략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고, 한반도 도발 수위를 증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잦은 도발이 가능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사 분야인데, 이거는 우리 양욱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흐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를 실시를 했고, 여기서 그 무기 외에도 핵 반격 작전 계획 명령서를 검토를 했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체적인 핵 위협을 지시하고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해서 이제 3월 27일 동일 날짜에 중부전선에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평양에서 발사해서 한북 김체갑에 있는 섬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됐고, 표적 상공 500m에서 폭발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전술 핵 운용부대 실전 준비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면서 핵 반격 그리고 핵 전쟁 억제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중 전략 무기 체계 해일, 어, 핵무인 수중 공격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관련해서는 3월 25일부터 27일 그리고 4월에는 4일부터 7일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해일 1이었고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는 해일 2를 했고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총 올해 들어서 3번 시험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공개를 함으로써 군사력을 가시하고 또 위협을 고조하고 앞서 그 영옥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위협적인 상황을 어, 위협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고조하면서 특히 김정은의 그 무기 관련된 업적을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10일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제8기 6차 확대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이때는 결국에는 그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이제 그 군사적인 무기체계 개발이랄지 행동들 그 도발 행동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다음에 불가피성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그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13일에는 화성 18형 ICBM 그 발사를 실시를 했고 김정은이 첫 시험 발사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 김정인 시험 발사 승인 후에 발사 명령에 따라서 미사일 총국 제2 불공기 중대에 의해서 발사가 됐고 일단 쟤는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km 해상에 그리고 2단체는 한북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탄착을 했습니다. 이 시험 발사관의 김정은은 적들에게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험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전적이고 선진적 그리고 강력한 무기 체계 개발을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 화성 18형 시험 발사 역시 자신들이 고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고 김정은의 국방 분야 성과를 부각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경제 사회 분야로서 북한이 4월 3일과 4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경제 부분 1분기 성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12개 중요 고지 점령을 위한 증산, 그 다음에 창조 투쟁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들에서 계획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 소금공업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생산량인 계획 대비 3배 이상 생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북한에서 104%를 추가했다, 200%를 추가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3배 이상 달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한 표현을 조금 완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성과를 달성하는 게 상당히 제한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치적으로 저희가 알 수도 없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경제난 타개를 위한 주민들 결집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분기에도 더욱 독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도훈 내각 총리가 농업부문 현지요회를 지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그 가뭄 피해, 그다음에 생산 계획,
무조건 달성할 것을 강조를 계속해서 실시를 했고, 그 전에 이제 현지요에 농업부분 현지요에 하기 전에 국가가원 방문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평양건설기계공장 관련에 방문해서도 어떤 생산 설비랄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농 기간이 되다 보니까 가뭄이랄지 홍수 대비한 실태 확인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결국 식량난이 생존 가장 중요한 지금 경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책임제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 농업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그 축산산업을 장려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뭐 가축 배설물을 거름으로 사용한다 할지, 그다음에 그 농사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가축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농업과 축산업이 이렇게 서로 결부돼서 어떤 그 식량 사정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들을 차원에서 그 축산산업을 장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토끼에 대한 그 사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식량난이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 부업 축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타조랄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생산성이 좀 있는 돈이 되는, 흔히 말해서 돈이 되는 가축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책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4월 동향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은 이어서 전체적으로 질의 시작하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글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발사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예.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이 어디서 발사될지 서해 그 위성 발사장 지금 공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에서 발사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발사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을 때도 있고 남쪽에 그 발사 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위성 발사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신 거죠. 뭐 사실은 지금 뭐 북한 위성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우주개발국 방문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한번 그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이것도 역시 또 그 모자이크 처리를 쫙 해가지고 해서 이제 딱 그 인공위성을 이제 띄워놨는데,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북한 기술 수준 봤을 때는 500kg까지도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한 300kg
미만 정도, 한 그 정도 대 정도까지가 될 것이고, 사실은 불해능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어쨌거나 이게 보통 우리 이제 소위 정찰 위성 얘기하면은 EOIR 아니면은 SAR 이제 두 가지인데, SAR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뭐라 그럴까, 합성개구 레이더 능력, 그 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북한은 아직은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천상 광학인데 광학 분해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뭐 1m급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래도 뭐 식별 비스무리하게 갈 거고, 아마 30cm급, 50cm급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1m급 가는 것과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사이즈가 300kg급 저거에 EOIR까지 같이 다 해서 이 1m 레졸루션에 띄울 수가 있을까? 사실은 이제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지긴 해서 그 민간 회사들 같은 경우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나노 위성급, 초소형 위성급에서도 뭐 한 1m 레졸루션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 상당히 이제 그거는 기술력이 발전한 얘기인 거고요. 북한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의문입니다. 뭐 하여튼 자, 전반적으로 그러면 발사 시기를 분명히 4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북한이 아직 발사하지 못하고 있다. 뭐 사실 4월 25일 정도 발사 우리가 누구나 기대를 했었죠. 아니면 하다못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공동성명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쏘지 않을까. 자, 25일 생각하면 그날 기상이 안 좋아서 북한도 기상이 별로였고 이튿날까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발사기를 놓쳤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기대했어요. 오늘 쏘지 않을까. 공동성명 결과 나오고 오늘도 발사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정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월 중에 발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뭔가 얘들이 준비가 좀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제 발사를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징후들, 그러니까 보통 뭐 그래도 2주 전 정도에는 뭐 이제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여기 올라갈 거다 하면서 뭐 우주기구든 여러 군데 이제 국제적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뭐냐 발사장도 지금 서해위성 발사장도 지금 상태가 보면은 쏠 상태가 그닥 지금 아니어 보이고. 물론 여태까지 이제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라고 하면서 쐈던 것 자체가 또 의외로 순환공항에서 계속 쏴냈기 때문에 순환공항에서 발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사가 이동식 발사대를 쓴다? 그거는 조금 좀 오반 것 같고요. 이게 위성에서. 근데 다만 이제 간이 발사대를 통한 발사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그겁니다. 문제는 발사체가 과연 뭐냐. 작년 12월에 북한이 공개했던 그 두 개의 발사체, 두 개를 쏴 올린 발사체의 모습은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노동 미사일의 상부에 그 위성을 집어 넣어서 쏜 게 아니라 딱 위성 모양 페어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당 그렇게 집어넣어서 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미사일 전체의 모습이 보인 것도 아니고 되게 일부분만 보였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짓긴 되게 어렵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소위 이렇게 퇴역시켜 버려야 될 노동 같은 것들을 우주 발사체로 활용한다? 저는 굉장히 그 영리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SS-18 사탄이라고 하는 그 소련 과거 최대 ICBM 이게요 지금은 뭘로 쓰이냐 하면은 우주 발사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로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페이로드가 더 작아져야 될 텐데 300kg도 아니고 만약에 노동 발사라면은 거의 뭐 100kg보다 조금 더 넘는 정도 그 정도의 발사가 아닐까 뭐 생각이 되는데 뭐 역시 이제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북한이 뭐 지난번 그 우주개발국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위성이나 발사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명백한 것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술적으로 조금 좀
약간의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겁니다. 해결 못하면은 다 아우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띄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구형 발사체를 그러니까 구형 미사일을 활용한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별로 안 좋은 얘기인 게 그러면 이제 꼭 그렇게 해서 성공까지 궤도 띄우는까지 성공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써가지고 해서 여러 대를 쏘아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방금 이야기하신 그 위성 발사 관련해서는 그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인지적인 부분 그것과도 맞물린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체제 경쟁 왜냐면은 우리도 지금 이제 정찰 위성이 올해 발사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보다는 먼저 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올라가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급에 볼 수 있냐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무기 개발을 했을 때 봤을 때는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할 거고 일단은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쌓아 올리려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제 질문은, 방금 이제 제가 답을 못 들었는데, 결국엔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무기 시험 발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새로운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과시고, 어떻게 보면 엄포고, 우리 쪽에 대한 어떤 인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숨어 있는 행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볼 때도 계속해서 뭐 동해상으로 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주변에 보면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북한이 물론 이렇게 하다가 우리한테 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충격이 예전에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거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전술핵을 탑재를 해서 뭐 우리 쪽에 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땅에 대신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사님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핵은요 사용할 때보다 사용하지 않고 사용의 태세를 갖출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의 인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핵 압력을 높이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지전과 같이 결합이 돼서 우리 사회를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포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작년에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엄청 쏴대고 작년에 뭐 거의 80발 가까이 탄도탄을 쏴댔는데 우리 국민들이 솔직히 반응이 없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애매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해서 저 남쪽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뭘 해가지고 대화를 하자 하든 혹은 한판 붙자 하든 뭐 난리가 나야 될 텐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무인기 날랐단 말이죠. 그렇죠? 되게 무인기 때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인지 차원의 문제인데요. 무인기 살짝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그거 뭐 이제 굉장히 근데 얘들이 그 아주 희한하게 요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기능으로는 아무 기능이 안 되는데 요격만 할 수 없게 희한하게 만들었어. 고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헬기로 가서 격추 못 시키고. 근데 또 속력은 늦으니까 또 비행기로 가서 격추도 어렵고. 근데 또 작으니까 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엄청난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보고 있으면. 근데 그게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막 분노. 게다가
이거 우리 이거 격추 못하는데요 소리 나오는 순간 여론이 이제 난리가 나면 당장 여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막 열 잔뜩 받아가지고 니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걸 거예요. 그렇게 자꾸 군과 정부, 군과 국민을 이반시키는 식의 공격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약한 능력이나 이런 걸 찾아서.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제 합참 자문회의 가가지고 가서 뭐 의장님 쭉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가 또 당하실 거다. 분명히 쟤들 들고 올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딱 와가지고 와서 쟤들 난리치고 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 근데 지난번 무인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터져가지고 적기 날아다니고 있는데 엠바고라고 그러고 기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거 하고 있으면 이러면 이거 자체가 취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뭔지 빨리 얘기할 건 얘기하고 털 건 털어내고 그 다음에 맞자. 그러면서 당신들이 대응하면서 이거 위험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이거 격추시킬 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냥 보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그걸 전달하고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신뢰를 못 받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려 그러니까 물론 군사작전 하나하나 다 까발리고 뭐 내용 보여주고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지양해야 되지만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단 국민들이 그걸 상황을 보거나 인지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난리가 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언론도 호들갑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들 충분히 이해 못하고 그건 이해하죠. 왜냐하면 언론은 시각은 그냥 국민 수준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잘못된 거 아니라 소리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언론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도 제대로 못하면 전쟁 상황 통제 못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능력으로 이걸 다 막는 건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해도 일선부대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보셔서.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고. 근데 뭐 그러면 거기한테 무슨 뭐 일선부대한테 갑자기 없는 능력 갑자기 생기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다만 그 부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범위와 그다음에 애초에 의도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거 잘했을 때는 당연히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잘 못했을 때는 뭐 그건 그때는 당연히 그거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 가지고 절대로 그 일선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거 살려고 하면은 군 자체의 신뢰, 국민의 신뢰가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상당 부분 자체가 그 되려 작전 하나에 희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 흐름이나 맥락에서 이거를 제대로 그 정말 이렇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똑똑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결과가 뭐 사람이 한 명 더 죽고 이걸 떠나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진짜 신뢰를 만드는 거 맞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던가 뭐 바이든이 뭐 반은 뒤통수에다 대고 어떤 것을 쐈을 때는 국민이 합체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무인기를 그렇게 대통령실에 보냈을 때는 국민끼리 싸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어떤 가장 지능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80번이 넘게 발사를 하는 동안 제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거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너무 호들갑을 안 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핵 운용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검열 수준 아니다. 우리가 그거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북한의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한 발전 같은 거는 분석이 된 게 없을지 그런 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발전을 요지가 질문하신 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정치적 메시지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계속 그렇게 발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의 어떤 발전 양상에 대해서는 분석된 게 없었었던 건지.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뭐 발사하고 뭐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다 들어가죠. 뭐 합참서도 합참 나름의 분석을 할 것이고, 뭐 정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에서 다 분석합니다. 뭐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다 분석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고려가 있어요. 이제 특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보는 것이 일단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뭐 이런 겁니다. 가급적이면 북한이 저렇게 스스로 성공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 때 그게 너무 심해서 가급적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북한이 뭐 ICBM 처음에 이제 작년 3월에 무슨 뭐 화성식 발사 성공이다. 분석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얘들도 이게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요거는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화성 18 같은 거 가지고 성공이다라고 발사가 전체 성공하고 미국 때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놈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분위기는 만들어내지만은. 그래서 분석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너무 침착하다. 약간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되려 대통령실은 저는 그 스탠스는 잘 잡았다고 봐요. 그거를 막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가 누차 드린 말씀이에요. 긴 싸움이다 이거. 되게 긴 싸움이기 때문에 발사 하나에 일희일비해서는 우리 일상이 국민들 일상이 돌아가지가 않는다. 다만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전반적인 방에서 어떤 대응책을 끌고 나갈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와서 뭐 얘기하고 한 건데 저는 솔직히 이번 회담 결과는 되게 좀 불만족스럽게 봅니다. 되게 불만족스럽게 보고 원래 미국이 당연히 하고 있고 했어야 될 것들 그거를 그냥 한 거에 불과해요. 예. 그러면서 마치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굉장히 생색을 냈는데 그리고 또 일종의 이제 뭐 지금 정부도 입장이 있다 보니까 마치 뭐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나라고 핵 의사결정을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만이 결정을 하지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컨설테이션을 하고 뭐 혹은 플래닝을 같이 하고 익스큐션을 같이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기획 공동실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처음에 접근하고 마치 이제 일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좀 문제인데 일부 언론 설명할 때 또 말도 안 되는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지금 기자님들한테 전화 받아서 짜증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공동실행 공동기획 공동실행이 이 핵 공유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라고 누가 설명을 했더라고. 그래서 기자님 한 분이 전화 오죠. 이게 맞는 얘기냐 그래서 어떤 XX가 그런 소리 합니까? 나는 답밖에 전화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사실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의 일환이 구현된 형태 중에 하나가 나토식 핵공유예요. 나토하고 같이 NPG 만들어서 핵기획그룹 해가지고 같이 기획하고 그 다음에 공동실행 폭탄은 미국 거지만 운반하는 전투기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목표 떨구고 공동실행이에요. 이게 공동실행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토 핵공유예요. 근데 나토는 하여튼 NPT 이전에 하여튼 뭐가 쭉 준비가 되고 해오다 보니까 하다못해 거기다가 핵폭탄 갖다 놓고 즉각적으로 대응이나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핵 갖다 놓지 못한다고 지금. 사드만 갖다 놔도 이 난리가 나는 나라에 어떻게 핵 갖다 놓을 거야. 당연히 미국 애들 하는 얘기 그거예요. 제가 되게 이거 갖고 미국 애들하고 협의 많이 했어요. 전문가 집단들 아니면 군 쪽에 있는 애들하고 계속 막 서로 막 치고 막 싸우면서 야 전술핵 좀 갖다 놔 임마. 니들 딴 거 없다. 니들 북한하고 지금 대화하고 싶어? 북한을 억제하고 싶어? 여기다 전술핵 갖다 놓으면 돼 대화. 당장 하는 얘기가 야 사드총 난리 나면 쟤 누가 줄 건데. 우리만 욕먹기 싫어. 니들이 확실히 뭘 해주든가.
왜냐하면요, 소위 핵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 유럽도 똑같아요. 그 나라도 가서 거기에 왼쪽 뭐 평화 뭐 이거 아니면 왼쪽 애들 가가지고 가서 이게 맨날 시위하고 난리 친다고. 유럽은 가가지고 와서 공권력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애들 머리라도 깨놓기라도 하지. 여기는 또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정권 바뀌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실행,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잘 만들어서 하여튼 한반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걸 만들면은 의미 있게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안보실에는 핵 전략 이해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뭐 하여튼 하여튼 언젠가 뭐 방향을 찾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하고 미국한테 제안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디테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의도는 되게 좋았어요. 의도하고 접근 방향성은 너무 굉장히 좋고, 그게 디테일이 갖춰지고 해가지고 해서 갔으면은 사실은 되게 큰 거 받아왔다가 될 수 있는데, 아니 NPT 안 벗어난다고 족쇄만 물려지고 무슨 우리가 뭐 핵 재처리 받은 것도 아니고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만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전 정권 생각하면 엄청 잘했죠. 이전 정권 때는 아예 뭐 핵 문제는 입에 근처에도 꺼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그래도 그냥 잘했다라고 일단 언론한테 평가는 드리는데, 전반적인 대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이 기획하신 분들 좀 반성해야 돼. 국익 차원이나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단은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감추고 없애려고 얼버무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되려 너무 정부 차원에서 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쟤들의 의도에 노란하는 꼴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다들 더 추가 질문 있나요? 이제 시간도 이제 8시 20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네, 마감하시죠, 이제는. 네. 이제 저희 그 2시간 동안 이제 정말 세미나 발표를 해주신 우리 양욱 박사님 또 이승현 연구위원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희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5월 세미나 때 이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